오늘 이제 우리가 교재는 수학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로는 이제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자료로 나가 있고 하면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와 연산이라는 데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중학교 문제를 이제 우리가 논의해 볼 수가 있는데, 중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연계를 시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연계를 시켜봐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연령대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보냐면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형식적 조작 단계로 변하는 시기로 보는 거예요. 2학기로 보는데, 이거를 이제 보자란 얘기는 중학교 내용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인지 수준에서 봤을 때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것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논리적인 조작이 이제 미숙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역사 발생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쪽 내용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음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음수 개념에 대한 개념이에요. 음수에 대한 개념 이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 발생적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인식론적 측면에서 오개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상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 무엇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수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수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음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무리수 개념이에요. 무리수 개념. 그런데 이 무리수를 우리가 지금 보면 무리수가 중학교 3학년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물론 중학교 3학년 이후 쭉 나오죠.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커다란 문제로 보는 건 뭐냐면, 이 무리수 개념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무리수는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실수를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유리수가 아닌 실수를 무리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리수의 개념이 이제 하나의 이제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즉, 유리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 수학에서 제시되는 것이 기하 분수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무리수는 분수로 표현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리수는 분수로 표현될 수 없다는데, 이건데, 이것에 대한 개념을 중학교에서는 지도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을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체로
규류법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규류법은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서는 이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중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무리수 개념이 도입이 되냐면,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개념으로 이것을 이제 중학교에서는 도입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무리수에 대한 실수 개념을 공리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공리계를 이용해서 설명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실수계를 도입해요. 실수계를. 그래서 실수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실수계를 도입할 때 실수계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세 가지 구조를 말하는 것이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 완비성 공리. 즉 대수적 구조라는 것은 일종의 체공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그것을 실수계라고 얘기를 하고, 실수계 속에 있는 원소를 실수라고 도입하는 거예요. 실수계 속에 여기 있는 원소를 우리는 실수라고 도입을 해요. 그래서 실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것은 공리적 방법에 대한 것은 이것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에 대한 그 도입하는 방법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실수계를 공리적 방법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구성적 방법으로 도입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으로. 그래서 이 구성적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얘기되는 게 코시의 수열, 코시열, 그 다음에 축소, 구간열, 데데킨트의 절단을 이용해서 도입할 것을 이제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입하자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성은 없죠. 왜냐하면 우린 현행 교육과정에서 본다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코시열이라든지 축소구간열이라든지 데드킨트의 절단으로 얘를 도입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현실성은 없지만 이제 이게 그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이 되면서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제 그러한 모델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중학교의 입장은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형식적 조작 단계 2학기라고 한다면, 고등학교는 이미 형식적 조작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수개념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은 크게 문제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화가 되지 않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연산의 문제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들 중에 이제 우리가 2학년상과도 연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고, 대체로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하는 심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중학생들이 5개념을 가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유리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라는 개념을 이제 다루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난 것들에 대한 무엇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냐면 무한의 개념들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무한의 개념과 가능적 또는 이제 잠재적 무한의 개념이 도입이 돼요.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는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 개념들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개념은 나와요. 이 개념은 중학교 2학년 때 도입이 되는데, 이 중학교 2학년 때 도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리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이거를 중학교에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무리수의 성질이에요. 이게 정의가 아니라. 그래서 무리수의 성질을 통해서 개념을 지도하자라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에 대한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설명합니까? 유리수를 유한소수이거나 또는 뭐로 설명합니까? 순환하는 무한 소수의 개념으로 도입을 하죠. 그러면 순환하는 무한 소수의 개념 속에는 급수 문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수열 문제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급수 문제로 번역을 합니다만, 이 개념으로 도입을 하는데 그때 얻어진 결과물들은 실제 내용은 실무한인데 학생들은 무슨 개념을 형성하고 있대요? 가능적 무한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적 무한의 개념이 이게 이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게 이제 혼재되어 있다라는 말로 책에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대체로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승전 수능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수능의 입장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면 그 개념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 발생적인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한 장황한 설명,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왜 배워야 되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한다든지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좀 나쁘게 표현하면 니네들 대학교 잘 가려면, 더 나쁘게 표현하면 니네들이 인생 잘 살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푸는 스킬에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념 설명이 이루어지자마자 동시적으로 문제 푸는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문제 해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인식할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잘 푸니까 교사 입장에서 또 어떤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얘가 본질을 이해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고, 학생들은 그런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없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실무한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무슨 개념이, 가능적 무한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오류를 이제 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가능적 무한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무한의 개념을 최초로 생각을 하면서 실무한, 가능적 무한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적 무한만을 인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그 실무한의 개념, 이 그 수에 대한 이 개념들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칸토르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책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유리수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도 순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순서. 이 지도 순서는 우리가 책을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칠판 하나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따가 이제 디테일하게 갈게요. 이 지도 순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아이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보면 2분의 1은 4분의 1 같고 6분의 3과 같고 뭐 8분의 4와 같고 이런 식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리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유리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동치류적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럼 동치류라는 과정으로 유리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것이 좋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책에서 이제 그 지도 순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동치류라는 관점으로
동치류라는 관점. 우리가 이제 채론에서 보면 채론으로 가기 전에 환론에서 보면 분수체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분수체 개념이에요. 동치류로 본다라는 얘기는 분수체 개념으로 이제 얘네들을 이해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지도 순서는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분할, 그 다음에 분배, 비율, 그런 형식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여기에 대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에 대한 모험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음수예요. 그러니까 약 1500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발생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 내가 수업할 때는 피코크 얘기를 많이 했고, 책에서는 이제 henkel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강의할 때 19세기에 수학계에서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칠판에는 안 쓸게요. 19세기에 이제 그 수학계에서는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유클리드 기하의 탄생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가 탄생이 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봐라, 수학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잖아 하면서 수학이라는 것도 수학은 일종의 진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류주의 수리 철학이 이렇게 되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라든지 논리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학은 절대적 진리라고 보는 절대주의 수리 철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서는 또 어떻게 나눴습니까? 신론에서 나온 얘기를 빌려오면 플라토니즘, 그 다음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논리주의, 그 다음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직관주의, 그 다음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형식주의.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무모순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명이나 모든 논리에 무모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식주의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 하나의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수도 하나의 형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500년 동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를 구체적 대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19세기에 오면서 수를 하나의 뭐로 보면서, 형식으로 보면서 음수를 비로소 뭐다? 수로서 인정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음수 개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실제 존재하는 것 사이의 갭이에요. 내가 말한 건 책에는 없습니다만, 많은 논문들에서 이제 제시하는 거니까, 하나의 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주어지는 건 전부 다 유리수 개념이에요. 아마 여러분 집에 가서 몸무게 쟀더니 내가 내 몸무게가 50루트 이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수도 유한 소수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하는 수는 무슨 수가 존재합니까? 무리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이것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수는 연속적으로 연속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건 연속량이 아니라 다 뭐예요? 이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걸 뭐라 그래요? 둘 사이에 그 차이로 인해서 이제 시각이라고 표현을 쓰는 좀 그런데, 그러한 차이에 의해서 이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 개념을 형성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를 기수적 측면에서 접근할 거냐, 순서수를 여기서는 서수라고 표현합니다. 기수로 볼 거냐, 서수로 볼 거냐 이제 문제. 그 다음에 집합적 사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것을 아까 여기도 우리가 칠판에 쓴 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음수 개념도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에 대한 이 개념도 아주 시험에 이제,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학생들이 5개념을 갖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리적 방법에 대한 비판적인 거.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은 유리수적 사고인데 실제 존재하는 건 무리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리수적 사고를 무리수적 사고로 접근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요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 그거 이제 해석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밀성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만, 그 원리를 통해서 얘네들을 하는 거. 그러려면 이 전반 속에 깔려 있는 것은 프로이덴탈의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이덴탈이 강조하는 형식, 부력의 원리 개념이 여기에서 이제 제시가 되고, 이 안에서 대수적 형식 부력의 원리, 기하적 형식 부력의 원리인데, 책에서는 이제 기하적 형식 부력의 원리라는 용어는 안 쓰고, 기하의 개념도 결국은 대수 개념과,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해석기하, 그럼 데카르트의 해석기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석기하와 논증기하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결정적 차이는 뭡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좌표계를 도입했다는 거죠, 해석기하학은. 그런데 좌표계를 도입하면서 모든 문제를 식이나 수로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 좌표계가 도입되면서 대수적 표현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대수기하의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이제 요 책에서는 안 나오지만 보통 역사 기하의 발전사라든지 기하학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들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대수적 형식 부력의 원리, 기하적 대수적 형식 부력의 원리. 이제 나는 이제 기하적 형식 부력의 원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책에서는 기하적 대수적 형식 부력의 원리라는 표현으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되는 거고, 요 밑그림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적어도 2번 이상이 아니라 뭐 몇 번이 나온지도 모릅니다. 몇 번이 나온지 모를 정도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온 거고, 우리가 내가 여러분한테 제시한 기출 문제는 그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문제입니다만, 여러분들한테 흐름을 잡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꼭 한 페이지 내에 집어넣으시고, 공부하실 때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뒷장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 자, 일수와 연산 이 내용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수와 연산은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금 책 표지나 색깔이 좀 틀리긴 합니다만, 수와 연산 하면 이렇게 해서 요 처음에 나와 있는 데 있죠, 여기. 여기를 먼저 볼게요. 이게 서론인데, 이거를 이제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내용, 제가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만,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제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수 개념은 수학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동시에 탐구의 대상이다. 학교 수학에서는 자연수에서 출발하여 유리수, 실수, 복소수까지 개념을 확장하며 이 과정에서 일관된 대수적 구조가 유지되는 것을 파악하게 한다. 이 말이 나와 있죠. 그럼 그 말은 바로 형식부력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맨 처음에 이제 학교 수학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자연수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방정식의 해로 x 플러스 4는 0이라는 개념으로 무슨 개념이 나옵니까? 음수 개념이 나와서 이제 정수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자연수에서 성립하는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결합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덧셈과 곱셈의 분배 법칙, 이런 성질들이 정수에서 유지된다. 기본적인 구조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방정식의 해로 4x는 7의 해 개념으로 무슨 개념이 도입이 돼요?
유리수의 개념이 도입이 되고,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죠. 여기 뭐 칠판에 좀 공간이 적기는 합니다만 좀 복잡해도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제곱은 2의 개념으로 실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으로는 x제곱 플러스 1은 0의 개념으로 여기다는 이렇게 개념으로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복소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수의 연산이 수의 개념이 확장이 되되, 근본적으로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계속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의 관점으로 이것을 확장시킨 경우, 이거 지워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지울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크게 더 쓸걸. 자, 복소수 개념이 나왔고, 이것에 대한 확장에 대한 내용으로 이 확장에 대한 개념이 되는데, 이때 x는 실수가 아닌 수, 허수가 아닌 수, 복소수가 아닌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을 이용한 문제를 논의하자. 그것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됩니까? 해밀턴의 사원수환의 개념이 나오죠.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에서 그래서 복소수는, 여기 공간이 적어서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런 개념으로 복소수가 도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밀턴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이렇게 도입하는데, 우리는 복소수를 실수처럼 표현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CJ, D의 I 곱하기 J가 되는데, 이것을 무슨 개념으로? K라는 개념으로 도입하고, A, B, C, D는 실수가 되고, 이때 I제곱, J제곱, K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J는 마이너스 JI는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도 똑같은 형식 부력의 원리에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수로 인정하지, 얘네들은 사원수환인데 얘네들은 수 개념이 아닌 거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 부력의 원리에서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형식 부력의 원리는 얘네들이가 가지고 앞에 써 있던 구조가 더 큰 구조에서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실제로 봤더니 여기에서는 I, J와 무엇이 같지 않더라요. JI가 같지 않다죠. 즉 곱셈의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거니까 얘네들의 구조가 완전히 보존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을 수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 개념에서는 어디까지만 보는 거예요? 수 개념은 복소수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은 이것이 형식 부력의 원리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론이, 이게 일종의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종의, 그래서 얘는 일종의 무엇이다? 얘가 발견술의 원리다. 새로운 것을 이제 발견하는 원리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것이 이제 아닌 이유는 항상 형식 부력의 원리가 참인 것은 아니다. 즉 무슨 법칙이 보존되지는 않았어요?
교화음식이 보존되지 않았고, 또 이제 뭐 이 형식 부력의 원리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는 조금 내용이 벗어났습니다만, 형식 부력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물론 nm은 자연수는 아닙니다만 실수 개념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개념은 뭐 1은 왜 아닙니까? 그럼 1이 돼도 이 식은 성립을 해요. 근데 1을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얘네가 이제 나중에 일반화를 시켜주는 모델을 얘네가 다 망가뜨려 버려요. 항상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참인데 배제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이건 이론적으로 망가뜨려 그러면 못 알아듣죠. 내용도 어렵고. 그러니까 1일 땐 너무 당연하니까 1은 제외하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씁니다만, 1이라고 해도 이 식이 성립하는데 지장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1일 때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1은 무엇하고 배제시키고 이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1이 나중에 다른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로그 1 그러면 0이잖아요. 로그 1이 0이면 이제 이것이 나타나는 문제라든지, 또 로그 밑이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A의 M승이 B가 됩니다라는 말은 로그를 할 때 로그 A, B는 M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얘가 1이면 얘가 1이면 M에 관계없이 얘는 몇이 돼버려요? 1이 되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죠. 그렇죠? 1대1이 안 되니까 로그를, 역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런 논리가 1이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이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1을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성립 안 해서가 아니라. 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이거 성립할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8에 3분의 1승을 해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인데, 누군가가 저게 성립된다라고 한다면 저 명제가 성립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면 3분의 1이니까. 그런데 얘를 계산해주면 얘는 몇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성립이 안 돼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장시켰다라고 해서 기존의 명제가 항상 무엇인 것은 아니다. 참인 명제는 아니다. 그래서 형식 불이익의 원리가 항상 참이 아닌 대표적인 증거물로 지수의 문제와 해밀턴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아무래도 이 해밀턴은 고등학교에서는 불가능하죠. 물론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명제가 거짓이 돼서 지도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고등학교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건 이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이 되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유리수, 실수, 복소수 개념을 확장하며 이 과정에서 일관된 대수석 구조가 유지되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아까 이제 형식 불이익의 원리 개념이 된다고 그랬죠. 이 장에서는 주로 발생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수와 연산을 지도하는데 고려할 교수학습 이론을 알아본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발생적 측면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 개념 발생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듀이와 피아제의 이론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제 피아제의 이론에 보면 구체적 조작 단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존의 개념이죠. 그래서 보존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공깃돌 5개가 있는데 이것을 배열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이 5개는 어떻게 된다?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가 이제 보존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1대1 대응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과 3개, 빵 3개는 1대1 대응이 되고,
연필 세자로 지우개 세 개도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응의 관점에서 서로 같은 개념이 기수적 관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피아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기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기수적으로.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너무 아기 때라 기억이 안 나겠지만,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수개념을 형성을 할 때는 대응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로 뭐예요? 하나, 둘, 셋 하면서 한 개 넣고 하나, 두 개 있으면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하나, 둘, 셋 하면서 셋 하면서 무슨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까? 서수적 관점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딜레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기수적인 것보다 뭐가? 서수적인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역사적 발생적 측면을 고려하는 거고 특히 이제 현대화 운동 때가 굉장히 많은 걸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화 운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판도 많지만 오늘날의 학교 수학의 교육적 체계를 맞춘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3차 교육과정이에요. 중간중간에 뭐 바뀌기도 하고 뭐도 했지만 큰 밑그림 뿌리를 딱 만들어 놓은 건 그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7차 교육과정 때도 3차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6차일 때도 3차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와요. 그 말은 오늘날의 그 수학교육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도 그때지만 오늘날의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게 되기 시작한 건 그때 이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이 바뀌고 하다 보면서 진행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듀이와 피아제 이론을 주로 다루며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보는 것은 주로 다루는 것보단 간결하게 나는 다룰 겁니다. 왜요? 왜 그러면 이거는 초등 관점. 우리는 중등 수학. 오케이? 그러니까 이 책이 초등 관점이라는 게 아니고 수 개념의 시작점이 되는 것은 중등학교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초등학교, 요즘은 유치원에서 웬만하면 다 뗍니다만 하여간 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리수, 실수 개념의 발생적 역사적인 고찰과 교수학적 교수 현상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논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학적 현상학이라는 것은 내가 신론 강의할 때 프로이덴탈의 교수학적 현상학이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을 일종의 뭐라고 본다고 그랬냐면 비본질이라고 했고 수학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추상화 형식화된 개념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본다면 이 개념을 그랬을 때 교수학적 현상학에서 본다면 비본질이 본질로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이제 일종의 그래서 조직화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게 교수학적 현상학이라는 거고 이것을 연구하는데 핵심적으로 작용되는 게 무엇을 고려하는 거예요? 역사적, 발생적 측면을 되게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수준학습 모델도 나오기도 하고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말들이 나오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역사적, 발생적으로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연구를 토대로 이것의 과정을 학생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발명하도록 하는 것이 프로이덴탈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들도 여기서는 이제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내가 처음 신론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단계형, 수준별에서 단계형은 안 한다고 그랬죠. 수준별 교육 과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수준별 교재를 구성하는데 3대 원리가 3가지 원리를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 역사,
발생적 원리, 구성주의 원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의 이론? 프로이덴탈의 이론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조가 돼요.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아까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어디로? 형식 조작 단계로 2학기에 있는데 그러면은 2학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만약에 그 수개념인 역사 발생적 원리에서 측면에서 본다면 형식 불익의 원리에서 도입이 됐는데 학생들이 형식 불익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학교 1학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 입장에선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도입한 것이 DNS의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그래서 일단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가 그 관점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려놔야 시험에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나왔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안 되고. 자, 또한 수와 연산 영역. 그래서 이제 연산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의 연산은 어디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우리가 연산은 사칙 연산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의의 원소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 플러스 AB 이런 것에 대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나? 마이너스 1인가? 여기서부터 얘가 A가 되려면 B 2를 제외시킬 때구나 1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일종의 연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는데 이거는 학교 수학에서 이런 문제들은 지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지도상의 유의점에 나오는 내가 그 신론 같은 거 신론 강의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거는 내가 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지도상의 유의사항 그다음에 그 평가의 유의사항,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 이런 건 외워야 된다 그랬죠. 이건 이해하는 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의 연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1. 수와 연산 교수학습 이론 수와 연산의 지도에 의 그 다음에 수 개념의 발생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듀이와 피아제 얘기가 나와요. 듀이와 피아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듀이는 수 개념을 측정 활동의 소산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 책에서 중간에 이제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 1. 수 개념은 어디에서 추상화되었는가 하고 그림이 나와 있죠. 점 6개짜리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수 개념이 과연 어디에서 추상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는 논쟁거리가 될 만했다. 어떤 이들은 수 개념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므로 인간의 의식이 그것을 포착하기만 하면 추상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게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그 아래서 보면 무엇이라고 해요? 사물에 의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어떤 이들은 수를 기초적인 개념이 이루는 기초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과는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출발점으로 추상적인 추론 과정만 있으면 수 개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거 표현했던 내용이 경험론적인 관점이고 방금 설명한 것이 뭐예요? 관념론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념론적 관점에 의해서 설명하는 게 기호에 의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단락 아래 있는 그 단락을 보면 이게 수가 사물 자체의 속성이며
그것을 직관함으로써 수 개념이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아동들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그림을 관찰해 수 개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 사물에 의한 방법인 거예요. 또 수 개념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게 이제 기호에 의한 관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관념론이라든지 이제 초경험주의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일종의 경험주의적인 관점은 관념론적 관점은 일종의 우리가 발견학습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거로 보는 거죠.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지 존재하는 것을 발명했다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 그 관념론적 관점은 발견학습과 연관성이 이렇게 맥이 이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피아제와 듀이는 사물에 의한 방법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듀이와 피아제는 그래서 특히 듀이는 수를 측정 활동의 소산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측정 활동의 결과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듀이는 그 3단계적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듀이는 이제 3단계적 관점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3단계적 관점이 처음에는 막연한 것 전체에서 그 다음에는 명확한 전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 이렇게 이제 그 관점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보면 이 수개념의 원천이 되는 활동하고 나와 있죠. 책에서 그 옆 페이지에서 보시면 듀이는 옆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윗줄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듀이는 모호한 전체를 명확한 전체로 보는 과정이 측정 활동이며, 그 과정은 변별과 관계직계 두 하위 조직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세 개의 사물로부터 3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는 세 개의 사물에 대한 독립적인 개별자를 인식하는 것과 세 개의 사물을 서로 관련된 통합체, 즉 단일체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관계에서 맨 처음 막연한 전체, 그 다음에 막연한 데서 모호한 데서 명확한 대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분석, 종합하는 과정, 이 3단계를 이제 거친다라고 본 건데, 뭐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는 1단계 모호한 전체, 2단계 명확한 전체, 3단계 명확한 전체를 구성하는 측정 과정, 뭐 이렇게 해서 3단계를 거친다라고 듀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는 논리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앞에서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특히 균형 이론 얘기를 할 때 피아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반영적 추상화가 핵심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논리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영적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피아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다. 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피아제나 듀이나 모두 다 사물에 의한 방법에 있어 수개념이 형성되고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로 이제 넘어가죠. 내가 이제 이 강의 준비는 앞에 거를 하긴 했는데, 시간에 비해서 얻을 게 없어서 이제 이 중간에 이제 피아제 군성체 개념이 나와요. 그 가역적 사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군성체론이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군성체론을 넘어간다면 이 군성체 하면 말이 어려우니까 군 하면 맨 처음에 뭐가 돼요? 닫혀 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결합관계, 그 다음에 항등원, 그 다음에 여권, 이 네 단계를 거치죠. 이 네 개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는 군성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들이. 자, 다 정수와 유리수, 일음수의 역사적 발생.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좀 그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돼요. 자, 음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 있는 표현을 쓸게요. 약 4세기경에 방정식의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중에 x 플러스 3은 0이라는 것이 발견이 돼요. 이건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동양 중심이 아니라 서양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양에서 나온 기록과 조금 다른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x 플러스 3은 0입니다라는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방정식의 해로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이 x는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수개념은 측정의 결과물이에요. 측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측정의 결과물, 측정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데 음수 개념이 측정될 수는 없죠. 내가 뭐 RM 마을에 그 땅이 3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양수 측정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는 음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양수 개념이에요. 물론 0도 포함합니다. 0도 포함, 양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이 말을 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측정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무슨 개념은 안 나타나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무리수 개념은 안 나타나니까 이때는 실제로 이제 유리수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선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양수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따로 할게요. 이것을 대수적으로 본다면 음수 곱하기 음수는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는데 그러면서 음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음수와 양수는 뭐로 표현할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득과 손실로 보든지 또는 증가와 감소로 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봤던 거죠. 이 음수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얘는 곱하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동수. 누가의 관점이죠. 즉 누가를 하라. 왼쪽에 있는 수와 같은 방법을 더해주는 문제가 곱하기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동수 누가의 관점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이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5만큼 손실을 봤는데 5만큼 손실에 5만큼 손실을 곱했더니 25의 소득이 생겼대더라.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현실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대수적으로는 분명히 양수가 맞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쭉 넘어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너무 이론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문제결에 편리하다 보니까 방정식이나 문제결에서는 음수가 계속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음수를 수로서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에 오면서 피코크의 형식 불역의 원리가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음수를 수로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책에서는 행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를 하나의 형식의 뭐로 대상으로 봤다 그러면서 수를
형식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형식으로 보면서 음수를 수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 정도 걸린 거죠. 수로서 인정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일반인이 겪었던 고통이 아니라 수학자들이 고민했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수학자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되니까 이게 오늘날 학습자에게도 그대로 전이가 되겠죠. 뭐 얘네라고 별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식론적 장애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인식하는데 장애가 발생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장애 요인을 여러 가지를 들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거냐면 역사, 발생적 측면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는 요 그림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수학 자체의 요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수학은 굉장히 고도로 추상화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식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학 자체가.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식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이제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근데 이거는 이제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역사적 발생 과정 안에서 역사적 발생적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수학자들이 굉장히 이 개념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은 누구도 똑같이 겪을 거라고 보는 겁니까? 학습자들도 똑같이 겪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 개념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인식론적인 장애 또는 인식론적인 오개념, 인식론적인 요인 이런 말들을 쓰면 대체로 역사적, 발생적 측면에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여기에서 그 인식론적인 장애 요인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책에서는 디오판토스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르다노가 나오고, 데카르트 나오고, 파스칼 나오고 합니다만, 그러면서 쭉 하다 보면 이제 인식론적 장애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1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의 중간쯤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 2, 3, 4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인식론적 장애가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초등 문제입니다만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얘는 얼마니? 그랬더니 답을 45요라고 이렇게 썼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하고 왜 이 답이 나왔어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한두 명이면 학생한테 직접 개인 면담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지만 이런 발생자가 많게 되면 다 일일이 면담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유사 문제를 이제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다 꼭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숫자를 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걸 보면 여기에서 5가 돼서 10을 빌려줘서 이렇게 되니까 3인데 요거를 갖다 안 써서 틀렸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너 왜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왜요? 뭐 잘못된 게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됐지. 그래서 뭐가요? 큰 이 숫자는 7에서 2 빼니까 5고 6에서 2 빼니까 4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야, 왜 여기 작은 수에서 큰 수 어떻게 빼요? 이런 경우 많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100원밖에 없는데 야 200원 줘, 빌려줘. 그러면 빌려줄 수가 없잖아. 내가 가진 것보다 뭐예요? 더 많은 것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수 뺄 셈은 큰 수에서 뭐를 빼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작은 수를 빼야 된다고 인식한다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음수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뭐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음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사고에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 에이, 설마. 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A와 B에서 양수에서 보면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3하고 2하고는 2가 더 큰데, 마이너스 3의 제곱과 2의 제곱은 몇이 더 크다가 돼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2의 제곱보다는 크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 2, 3, 4 찾았죠? 3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어떻게 양수가 되느냐도 있지만, 그래, 그 인정한다고 치자 그러면 1대 마이너스 4와 그럼 마이너스 5대 20은 같은 건가요? 이런 거죠.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때 이제 유리수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B를 따질 때, B에는 이제 우리가 크게 내적인 B와 외적인 B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적인 B와 외적인 B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이제 프로이덴탈의 주장이야. B에는 내적인 B와 외적인 B가 있는데, 얘는 동일 대상이에요. 동일 대상? 표현이 좀 그런가? 이렇게. 이게 컨닝 해야 되겠다. 동일 대상 하면 이제 나중에 그 말이 또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책에 있는. 이런 건데, 다시 말해서 사람 대 사람. 그러면 사람 대 사람이니까 같은 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대 사과. 그러면 사람과 사과는 뭐가 돼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외적인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유리수적 관점, 비율의 관점, 그 관점으로 보면 얘네들을 논의해 줄 수가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통상적으로 B를 따지는 건 무엇으로 얘기를 한다요, 주로? 같은 양, 같은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대, 여기가 1대 마이너스 5였나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게? 1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대 20 그러면 양수,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건 음수, 양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논의가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같은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지 않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한 명이 일이 마이너스 4개라면 마이너스 5는 몇일까? 그런데 20여,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음수 개념 같은 게 형성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아까 곱하기는 내가 동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구구단 외울 때 곱셈의 뜻을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뜻이 동수 누가의 관점이에요. 같은 수를 반복적으로 더해준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은 마이너스 4를 몇 번 더해주는 겁니까? 3번 더해주는 것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번 더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슨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까?
동수 누가의 관점으로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수가 도입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 체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말했던 이러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얘네들이 전부 다 수의 개념이 무슨 개념? 측정의 대상, 양수의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수적으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라든지 양수 곱하기 음수, 음수 곱하기 양수, 음수 곱하기 양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동수 누가의 성질이 보존이 되니까. 그런데 양수 곱하기 음수를 해버리면 동수 누가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다 보니까 음수라는 것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곤란함을 느끼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애한테 처음 설명하면 이제 속이 터져 죽을 거예요. 왜냐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00년 동안 실패한 실패작이야. 그런데 처음 도입할 때는 분명히 측정의 대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얘가 보고 느끼니까 그게 이제 막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된 거를 바꾸라고 해. 그럼 바꾸는데 이게 바뀌어집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식론적인 장애 요인들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거는 그냥 듣고 지나가면 돼요. 이런 문제를 고민한 사람들은 비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수학자였지만 수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의 크기와 연결하는 관념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죠. 그러면은 1500년 동안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렇죠? 죽은 거기 때문에 프로이덴탈의 역사 발생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얘가 발생은 뭐로 발생을 했어요? 방정식의 문제에서 발생이 된 거죠.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체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건 실패작이라고 본 거죠. 그러면 역사 발생적으로 보면 방정식의 19세기 가서 형식불역의 원리에서 수 개념이 형성됐듯이 프로이덴탈이 말하는 역사 발생적 원리에 따른다면 수 개념은 무엇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다야? 역사 발생적 원리, 즉 샘돌 모델, 우체부 이야기, 수직선 모델 이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 불역의 원리에 의해서 수 개념을 지도해야 된다는 게 누구의 주장? 프로이덴탈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DNS의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를 통해서 개념만 먼저 도입하자는 거죠.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는 적절한 모델을 찾는 거죠. 우격다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뒤에서 나오니까 이제 다시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얘기를 계속 보시면. 이는 허수를 받아들이는 것과도 관련된 문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음수 개념과 허수 개념이 정립된 것이 거의 비슷한 시기라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음수가 훨씬 전에 나왔는데 수를 받아들이는 데는 허수를 받아들이는 것과 거의 동일하더라 그런 얘기죠. 음수와 허수 개념은 그것이 완전한 수 개념으로 정립된 것과 관계없이 그 자체의 실용적인 유용성으로 인해 수많은 수학자들은 계속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수 문제를 여기에서는 이제 뜬금없지만 허수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이용이 돼요? 허수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는 허수 가지고 이제 문제를 화를 시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얘를 적분하시오 이런 게 나왔어요. 얘를 적분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어 던져야 되죠.
복수 적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이 적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복소수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복소 적분을 합니다. 복소 적분을 하면 코사인 x를 무슨 개념으로 보냐면 2의 i x의 관점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x를 z로 본다면 2의 i z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코사인은 실수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쟤를 복소 적분을 한 다음에 그 안의 결과 중에서 무엇만 취득한다. 실수 부분만 취득해서 저것의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 친숙하지 않지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도 실수해서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허수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2의 ix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얘 미분해주면 스칼랍의 i가 나오기는 하지만 스칼랍의 i 이외에는 2의 ix라는 모델은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굉장히 유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이제 논의할 때 보통 그 코사인, 사인 문제가 나오면 그런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데서도 이제 이용이 된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실제 생활에는 없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복소수를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서 복소수를 이용하는 거죠. 실제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안 그랬으면 진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데는 불편한데 미적 감각이 뛰어나요. 그럼 집에 미적 감각으로 이렇게 장식해 놓을 수는 있지만 미적 감각도 없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면은 당장 어떻게 됩니까? 돈 주고라서도 버리죠. 오케이? 그러니까 살아남은 이유에 대한 예형이에요. 음수가. 그러다가 음수 체계의 확립이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은 19세기 독일의 수학자 henkel에 의해서였다. henkel은 음수가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나타내는 관점을 버리고 형식적인 구조만으로 음수를 이해하였으며 음수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모델을 더 이상 찾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독일은 그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무모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나 직관이나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 형식적인 것만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시점은 내가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곳에서는 henkel 얘기를 안 하고 피코크의 형식 부력의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형식 부력의 원리를. 그러면 피코크의 형식 부력의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똑같은데 그 전에는 이제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요. 대소관계가 있을 때 A가 B보다 크다. 즉 A-B는 뭐다? 양수다. 그래서 두 수를 양쪽에 곱해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변하지 않는다라는 모든 원리를 양수적 개념에서만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19세기에 피코크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근데 피코크가 이거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얘기가 되고 얘와 얘가 무엇일 때도 같을 때도 논의를 하고 얘가 이거보다도 작을 때도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양수 개념에서 양수영, 음수 개념으로 영역을 무엇해 놓은 거예요? 확장을 시킨 거죠. 확장을 시키면서 그 논리가 성립할 거라는 걸 전제로 문제를 접근한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영역을 확장시켜도 작은 영역에서 성립했던 것이 큰 영역에서도 성립할 것이라는 원리가 형식부력의 원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피코크의 형식부력의 원리는 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수 개념이라든지 수 개념이 양수 이런 것들의 의미가 아니라 양수, 영, 음수 개념을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피코크의 형식부력의 원리 이후에 음수를 수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처럼 19세기의 henkel의 독일의 수학자 henkel이 이제 아까 내가 독일은 형식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철학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수 개념을 무엇으로 봤다야? 수 개념을
양수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수를 하나의 형식적인 구조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모순성을 위해서야. 독일의 그 기본적인 철학이.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음수를 하나의 수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음수 모델이 뭐가 있을까? 음수를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을 찾아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수 지도를 위한 모델, 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